대한민국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는 아마 이제 이 소식이 아닐까. 11명, 네. 국무조정실장 포함하면은 대통령이 12명의 인선을 한꺼번에 했다라는 거. 요게 이제 굉장히 큰 빅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11개 부처장관 후보자 지명했고,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도 지명이 됐어요. 자, 일단은 뭐 총평하기가 좀 어려운 인선이죠. 왜냐하면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네, 많죠. 예. 그래도 총평해 주세요. 총평을 한다면, 네. 저도 이제 뭐 시사 쪽에서 방송을 한 지가 10년이 넘어가는데, 그리고 각 정부 뭐 새로 출범할 때마다 혹은 중간중간에 이런 인선 소식들이 나오면 항상 언론에서도 큰 뉴스로 다루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딱히 기억에 남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뭐 저도 뉴스를 많이 보지만 명단들 보면 아 이런 분이 있었나 이런 생각들이 주로 많이 들고, 그쵸. 들어가면 뭐 또 저 중에 몇 명이나 뭐 잘 일하려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솔직히 이번 인선을 보면서 야 이렇게 이런 인선이 가능했어?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 새 정부 출범하고 주는 메시지라든가 네. 그 안에 본인이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어떤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 것 같고, 예. 또 일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 것도 비추고, 그래서 그냥 제가 본의 아니게 지금 뭐 칭송 아닌 칭송을 하고 있는데, 네. 솔직히 오늘 인선은 좀 감탄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우리 기현 기자는? 저는 뭐 완전히 무릎을 탁 치는 인사다. 이런 인사는 사실 뭐 변호사님과는 다르게 그 지금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고용노동부 장관의 현직 노동자 출신을 임명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예, 어쨌든 우리가 뭐 그런 상상들 많이 했었잖아요. 네. 예전에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뭐 신선한 일이었고, 물론 뭐 민주노총 위원장이었고 캠프에 참여를 하게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송미령 장관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예를 들면 우리가 어쨌든 그렇게 치열하게 정권을 다퉈서 정권을 교체하고 주고받는데, 전 정부의 어떤 이유이건 간에, 그러니까 저는 송미령 장관 자체를 임명한 게 일자라는 실용이다 이런 거가 아니라,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그리고 그 전에 정치인 시절에 굉장히 비호가 높았을 때 우려했던 어떤 지점들 있잖아요. 굉장히 닫혀 있고, 굉장히 폐쇄적일 거고, 뭐 이런 사람일 거야라고 하는 어떤 세간의 편견이나 이미지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라고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이 인사가 본인도 당황하고 지금 국민의힘도 당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이 11명 중에서는 지금 언급량으로 따지면 제일 화제를 모으는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미령. 네. 현 장관. 뭐 인물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맞습니다. 사실 김한 기자 말씀이 맞는 게, 국민의힘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 어찌됐든 계엄 때 내각에 있었던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뭐 정치 보복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사람을 쓴다거나 여러 가지 공세를 막 펴야 되는데, 송미령 장관 지명자 탁 나오면서 어라?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과장돼서 우려하는 게 뭡니까? 특검법, 3대 특검법 통과, 니네 너 우리 내란 세력이라고 해갖고 다 싸잡아갖고 정치 보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프레임을 계속 걸려고 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인사가 나오면서 아닌데? 우리 거기 국무회에 갔던 사람도 필요하면 썼는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사실 있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게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통합 내각을 꾸린다고 하면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그래도 이제 어떤 뭐 범보수 진영 내에서 제일 큰 보수 정당이 꼬마 정당에 있는 정치권 인사를 추천해가지고 내각에 등용시키거나, 뭐 혹은 뭐 민주진보 진영에서 저기 멀리 있는 진보 정당에 있는 어떤 후보자를 노동부 장관을 시키거나, 뭐 요런 이제 시나리오들은 예상을 많이 해봤었는데,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아까 말씀해주신 계엄 당시에 계엄 국무회의에 들어갔던 장관을 유임시킨다라는 건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얘기하신 것처럼 통합이라고 해도 제가 아까 10년 넘게 이런 어떤 시사와 관련된 방송을 하면서도 딱히 기억에 남는 게 없다라는 말씀 드렸냐면, 대개는
그냥 나쁘게 말하자면 보여주기 내지는 나눠먹기 그런 맞습니다. 인사일 때가 솔직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네.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도 맞고 그렇죠.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쨌든 정무직이니까 예. 그 기존에 가지고 왔던 대통령의 정책이 잘 돼 있거나 아니면 약간 정권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부처라고 한다라면 크게 흔들림 없이 그런 분을 앉힐 수도 있는데 두 가지가 저는 생각이 나요. 일단 송미령 장관도 사실 민주당하고 부딪혔던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뭐 양국관리법 예. 관련해 가지고는 많이 혼났죠. 네. 그리고 그 자기 어떤 뭐 이 농림부와 관련해서는 자기 그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산업적으로 자기 소신도 있고 그쪽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서는 일을 잘하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고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게다가 보수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네. 말을 제대로 안 들어먹을 수도 있는 인물이 될 수 있고 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감동스럽지만 열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장관이 됐다는 소식을 그렇죠. 들으면 네. 김용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민주노총이라는 단어가 주는 우리 사회의 어떤 묵직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자기 고집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송미령 장관 후보자보다 더 셀 수도 있는 사람인데 예. 그래도 필요하다면 쓸 수 있다는 거 플러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잖아. 이런 사람들이 잘 맞춰주면 모르겠지만 어긋나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쓴다. 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선에 대한 자신감도 말씀 주신 거고 근데 뭐 당연한 질문인데 송미령 장관은 인사청문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네. 유임이니까. 유임이니까 당연히 안 하는 거잖아요. 편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뭐 정부 부처의 업무를 네. 연속성 있게 또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혹시 그냥 웃기는 얘기지만 송미령 장관 나갈 줄 알고 개겼던 지금 분들 없을까? 뭐 참박이라 뭐 이제 곧 나갈 거잖아. 막 이제 이러면서. 끈 떨어졌으니까 아, 예. 이제 끝났다 송미령은. 뭐 시켜도 누군데 뭐 이러고 있다가 예. 근데 바로 밑에 있는 분들이 그랬을 수도 있는데 헉했을 거예요. 웃자 관 얘기입니다. 예, 맞아요. 예. 설마 그랬겠습니다만은 예. 아이고 정답이 저희가 이 투표를 그냥 바로 올리셨다가 지우셨네. 예, 유임된 장관은 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정리하면서 알았는데 정권 재창출이 된 과거에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넘어갔던 시기에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유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던 시절에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또 이제 유임을 1년 정도 했어요. 이제 그런 전례는 있는데 정권 교체 시에는 없었다는 점. 그러니까 예. 한국 정치 지형에도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이 임명의 의미는 뭐 송미령 장관 양곡법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이제 뭐 국회에서 열렸던 그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그 국회 회의에서도 진보당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고 농업단체들도 일부 그러니까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반대를 떠나서 어떤 인선도 누구 100%를 만족시킬 수는 없죠. 다만 첫 번째 인선에서 이렇게 논란이 될 거를 알면서도 이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 그거를 좀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게 아까 얘기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도권, 그러니까 예. 자신감 이거 플러스 나는 니네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내란 세력으로 싸잡아서 그냥 말하자면 일방적인 공격을 하는 게 아니야. 이거에 대한 어떤 근거 네. 뭐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송미령 장관이 유임하게 된 배경 중에는 국정 철학에 대한 동의 이것도 뭐 분명히 확인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를 했던 내란 당시에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에 있었으면서 이 검찰 진술 과정에서 좀 협조적으로 자신이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줬던 부분들도 어찌 보면 이 인물에 대한 평가로 들어간 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물론 민감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네. 다른 어떤 자리에 비해서는 정치 색깔을 좀 덜 띌 수 있는 자리라는 부분도 아마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었겠죠. 아, 농림축산식품부 예. 장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예,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도 뭐 과연 지금 이 양국관리법 받고 민감했던 부분도 있고 또 이 지금 뭐 농지 자체를 줄이자는 부분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논란은 끊임없이 있고 그래서 네. 진보당에서는 굉장히 강렬하게 반대도 하고 있긴 하지만 네네.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런 어떤 국무회와 관련해서의 진술이나 협력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충분히 타협할 여지도 있겠다라는 부분 판단도 있었고 네. 사실 이렇게 눈에 띄는 분들을 얘기를 해서 그렇지 나머지 분들도요
얘기거리가 참 많아요. 네, 많아요. 저희가 네. 사실은 조금 스피디하게 짚어볼 텐데 아무튼 뭐 송미령 장관이 검찰 진술 과정에서 막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네. 협조적으로 검찰 수사에 어쨌든 뭐랄까 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 양곡관리법도 이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뭐 그래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지켜보면서 충분히 판단을 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저는 뭐 기자로서 했던 건 장관 후보자를 11명 발표했는데 LG 출신이 2명 들어가는 거죠. 그쵸. 네, 그 지점에서 보면 LG AI 연구원장인 배경훈 장관 후보자. 네. 과기부. 과기부 장관이고 그다음에 네. 국무조정실장에 여기도 LG죠. 다른 이력이 있긴 합니다. 후에 이제 공무원이 되긴 했었는데 윤창열 LG 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을 임명했다라는 점 네. 굉장히 좀 눈에 띄고 네. 자, 앞서 임명했던 하정우 수석까지 치면 지금 AI 관련된 인사로 그 과학기술 라인을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뭐 요것도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본 사람들한테 새로운데 이제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을 2번째 맡았다는 그렇죠. 이 지점도 좀 새로운 부분입니다. 예, 그 LG 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여기가 이제 뭐 하는지 봤더니 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이제 통상 관련된 업무 보이는 곳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LG 쪽에서. 그리고 이 LG가 AI 쪽에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로는 LG가 AI에 얼마나 이제 능한가 뭐 이제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 스탠퍼드 대학교나 해외에서 이제 한국의 LG AI 모델을 인식할 때 뭐 네이버도 보지만 LG에서 뭐 엑사원이라는 거를 좀 만들었었나 봐요. 근데 이런 LG AI가 국제적으로도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선진적으로 앞서갔던 네이버의 AI 수장 그리고 뭐 또 LG 쪽의 수장들이 이번에 입각을 하거나 대통령실에 들어갔다라는 건 약간 조금 보충을 드리면 그런 이유들이 다 고려가 됐을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네. 첫 번째 인선을 하는데 보통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11명인데 LG 2명은 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 고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관습적인 문법이긴 합니다만 뭐 호남 출신이 몇 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거는 특정 기업이 2명이 들어가는 거는 예. 뭐 제가 만약에 정무비서관이면 보고라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발표되면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 없다. 네. 우리는 그거 안 따진다. 이 메시지도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네이버 그 미래 AI 수석도 네이버 출신인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한성숙 후보자도 네이버 전 대표네요. 그, 이분이 또 기자 출신이래요.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기나 밖에서 어떻게 볼까는 오히려 신경을 안 쓴 네. 걸로 오히려 보여주기를 네. 제대로 한 그런 상황이고 예. 사실 보면 저는 이제 전재수 지금 의원 같은 경우도 장관 후보자 한 게 하마평에 올랐던 분이죠. 이미 오르기도 했었는데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게 뭐 부산 지역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기도 하지만 네. 그리고 그만큼의 영향력이라는 것도 당내에 있고 네. 부산 쪽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제로 공약을 이행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네. 지금 마침 이제 트럼프가 황당한 짓거리를 하는 바람에 네.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또 예. 국민들이 봤잖아요. 이제 공약으로 이제 북극 항로 개척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실제로 실현천 의지가 있구나. 공약이 진짜 빌공짜가 아니구나라는 예. 게 거기서도 보이는 거죠.